양귀자 장편소설 모순 제9장 선운사 도소람 가는 길에 나의 불행에 위로가 되는 것은 타인의 불행뿐이다. 그것이 인간이다. 억울하다는 생각만 줄일 수 있다면 불행의 극복은 의외로 쉽다. 상처는 상처로밖에 위로할 수 없다. 이미 말한 바 있지만 나는 술이 세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여자는 물론이고 어지간한 남자들과 겨루어도 지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자랑하는 주량이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 주량이 얼마만큼인지 측정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다만 늦은 밤거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잠드는 취객들이 몹시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다. 내가 마셔본 바에 의하면 쓰러질 정도의 취기를 위해 필요한 술의 양은 거의 무한정이었다. 바닷물에 부피를 잴 수 있는 자 누구인가? 대학에 들어와 보니 어젯밤 소주 2병을 마시고 떨어졌다느니 막걸리 한 마를 셋이 다 마셨다느니 치육과 누구는 중국집 대가를 2대접 연거푸 마시고도 끄떡없다느니 하는 식으로 제법 타인들의 주량에 관한 여러 가지 숫자적인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비교할 수 있는 숫자가 있었고 비교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었으므로 비로소 나는 내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세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나는 어떤 자리에서도 술을 사양해 본 적이 없었으며 또한 어떤 자리에서도 술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해 지척거리거나 주저앉아 본 적이 없다. 그랬지만 나는 내 주량의 꼭지점을 시험해 보기 위한 어리석은 시도는 해본 적이 없었고 아울러 너무 마셔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는 남자들의 무용담 따위는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었다. 어떤 일에 확 튀어버리면 아주 뛰어나 버리면 바닷물이 시냇물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돌아누워 끙 낮잠을 자버리듯이 그렇게 시시해져 버리는 것이었다. 술에 관한 한 난 그런 사람이었다. 아무리 술을 마셔도 몸의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점은 확실히 아버지를 닮았다. 내 아버지가 그랬다. 자신의 입으로 소주 몇 병을 마셨다고 토로하지 않는 한 누구도 아버지가 얼만큼 술을 마셨는지 아니 대체 술을 마시기는 했는지 눈치채지 못했다. 육체의 균형 감각을 잃기 전에 언제나 먼저 정신의 균형 감각부터 무너지는 사람이 아버지였다. 그것이 내 아버지의 불행이었다. 내가 남들보다 술에 대해 월등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된 대학 시절 초반 몇 년을 제외하곤 가능한 한 술을 마시지 않은 것도 어쩌면 그러한 두려움 때문일지도 몰랐다. 나는 타인들 앞에서 나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내가 나를 장악할 수 없어 스스로를 방치해버리는 순간을 맛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나는 결단코 나를 장악하며 한 생애를 살아야 할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못했지만 나는 해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은 술에 대한 장황한 보고나 일삼으며 애둘러 갈 수는 없다. 마침내 내가 나를 놓쳐버리고 만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을,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루 온종일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불꽃 같던 단풍잎이 벌레 먹어 구멍 숭숭 뚫린 떡갈나무 이파리들이 저 홀로 피고 지는 들꽃들의 잔해가 빗물에 쓸려 바다로 떠내려가던 날이었다. 서울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옆에 그가 있었다. 김장우. 9월로 계획했던 우리들의 가을 여행은 아무리 기다려도 9월이 가을답지 않아 자연스럽게 10월로 미루어졌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여행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기는 했다. 우선 김장우는 형이 경영하던 여행사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을 두 손 늘어뜨리고 지켜보아야만 하는 고통이 있었다. 형은 가지고 있던 아파트와 늙어서 행여 사랑하는 동생과 나란히 집 짓고 살 수 있을까 해서 마련해 두었던 시골의 땅자락과 자동차까지 다 팔았다. 동생은 잔액이 몇십만 원인 통장까지 모조리 형에게 내밀었다. 형은 잔액이 몇십만 원인 통장만 받고 나머지 적금 통장은 동생에게 돌려주었다. 야 이놈아, 죽지 않으려면 최소한 씨앗값은 남겨야지.
형은 이렇게 말하며 동생의 등을 툭 쳤다던가. 나도 만만치가 않았다. 나에겐 진모가 있었다. 진모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어머니는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온갖 정보들을 검토하고 분석하느라고 아예 가게 문을 닫아 걸었다. 어머니 같은 보호자들만 골라 전문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건 브로커에게 걸려 한 차례 생돈을 날린 후로 조금 기가 꺾였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아침마다 건전지를 갈아 끼운 기계인간처럼 싱싱하게 일어나 온종일 뛰어다니다 저녁이면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고는 일과를 버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대단했다. 사건 브로커에게 걸려 돈을 뜯긴 후 어머니는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 형법에 관한 책을 한 권 사들고 왔다. 법을 알아야 법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어머니의 논리는 지극히 당연했다. 문제는 그 전문 서적을 어머니가 읽어낼 수 있느냐는 것뿐이었다. 그런 어머니를 위해 나는 시내의 대형 서점을 뒤져서 전직 검사나 현직 변호사들이 법에 관해 쉽게 풀어 쓴 책들을 2권 골라냈다. 깊은 밤, 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돋보기를 쓰고 법정 이야기들을 읽었다. 몇 달 전에는 그렇게 일본어 회화책을 읽었고 지금은 형법 책을 읽는 어머니. 이미 말했듯이 어머니는 궁지에 몰리는 마지막 순간에는 버릇처럼 책을 떠올리는 사람이었다. 생각해보면 예기치 않은 삶의 공경에 처할 때마다 어머니가 읽었던 여러 권의 책들 중에는 형법책 못지않은 난해하고 어려웠던 독서가 또 있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책의 제목은 아마 정신분열증의 이해와 치료일 것이었다. 어찌나 두꺼운지 읽다가 베개 삼아 잠들어도 좋았던 그 의학책은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가 선택한 책이었다. 그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어머니는 진지하게 책을 읽었다. 아니, 그때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보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없었던 돋보기가 어머니의 독서를 한층 그럴싸하게 만들고 있었으므로. 이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독서는 아닐 것이었다. 그것은 짐작할 수 있지만 미래의 내 어머니가 읽어야 할 책이 무엇인지,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 또 어떤 난해한 분야의 책들을 골라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다만 한 가지, 어머니는 결코 이모가 읽어내는 그 많은 소설책이나 시집을 선택해 책값을 치르지 않을 것이란 점만은 분명했다. 이 쌍둥이 자매들은 똑같이 책에 의지하는 성향이 강한 편이었지만 선택하는 책은 이토록이나 정반대였던 것이다. 마치 그들의 삶처럼. 어머니의 맹활약에 비하면 지난달 내가 진모를 위해 한 일은 한 번의 면회밖에 없었다. 죄수복 차림의 진모 모습을 보는 일은 한 번으로 좋겠다. 나는 2번 다시 면회 신청서에 내 이름을 기재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다. 진모도 그런 점에서는 내 생각과 같았다. 누나, 여기 오지 마. 엄마 오는 것은 괜찮지만 누나까지 이런 곳에 들락거리게 하고 싶지 않아. 알겠어? 알겠어라고 확인할 때는 이마를 찌푸리고 제법 언성을 높였다. 여기도 괜찮아. 한 번쯤은 와볼 만한 곳이지. 오래 있을 곳은 못 되지만 말이야. 생각보다 견딜만 해. 어떤 일이든 닥쳐서 견디고 나면 스스로가 대견한 법이었다. 그 일이 비록 죄를 짓고 갇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진모는 또 폼을 잡고 있었다. 어떤 스타일로 자신의 모습을 연기해야 하는지 벌써 간파한 표정이었다. 이번에 진모가 택한 연기는 사형을 앞둔 거물급 사형수의 대담함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번 일로 진모가 개과천선해서 새 삶을 살 것이라는 교과서적인 기대는 일찌감치 버려야 할 것 같았다. 애시당초 진모에게는 새 삶이라는 것이 없을지도 몰랐다. 그 애에게는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다만 역할이 바뀔 뿐이었다. 어떤 역할이 주어져도 진모가 못 해낼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애의 마음속에 확고무동하게 자리잡고 있는 그 애만의 우상이 존재하는 한은. 진모 때문에 나는 울지 않았지만 김장우는 자신의 형 때문에 내 앞에서 눈물을 비쳤다. 진모의 일을 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은 말이 아니었다. 상처는 상처로 위로해야 가장 효험이 있는 법이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은 그것인가? 자, 여기 나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 어쩌면 내 것이 당신의 것보다 더 큰 아픔일지도 모르겠다.
내 불행에 비하면 당신은 그나마 천만 다행이 아닌가. 나의 불행에 위로가 되는 것은 타인의 불행뿐이다. 그것이 인간이다. 억울하다는 생각만 줄일 수 있다면 불행의 극복은 의외로 쉽다. 나 역시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이러이러한 일로 지금 죄수복을 입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었다면 김장우의 아픔은 훨씬 가벼워졌을 것인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결국 말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왜 그랬는지, 왜 김장우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지 여행을 떠날 때까지 나는 정녕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행을 끝나고 돌아오면서 나는 깨달았다. 나는 마침내 나를 알았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아직은 더 의심해봐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모든 일들의 앞뒤를 꼼꼼히 더 살펴봐야 한다고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 여행에 대하여 날짜를 못 박은 사람은 나였다. 김장우와는 언제나 그랬으므로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나는 먼저 회사에 사흘간의 휴가를 신청하고 그 사실을 김장우에게 통고하였다. 그래도 괜찮아? 내 통고에 대한 김장우의 응답이었다. 무엇이 괜찮으냐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 정말 괜찮아? 그가 다시 확인했다. 이번에는 확실히 회사나 집 같은 외부 조건을 묻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역시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어디까지 괜찮을까? 괜찮아? 김장우의 이 질문은 여행의 시작은 물론이고 우리가 함께했던 2박 3일 동안 수도 없이 되풀이되었다. 도술산 선운사로 갔으면 싶은데 부안에서부터 바닷가 끼고 달리는 길이 좋거든. 어때? 괜찮을까? 아무데나 장우씨 좋은 곳이면 나도 좋아요. 행선지도 이런 식으로 정해졌다. 떠나는 날짜가 정해졌으므로 이제부터는 바람 부는 대로 구름 가는 대로 떠나기만 하면 될 일이었다. 나영규가 아닌 김장우에게 여행에 충실한 일정표를 기대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김장우가 선운사라고 행선지를 입에 올린 것만도 대단한 일이었다. 게다가 약속 시간에 나타난 김장우의 지프는 몰라보게 산뜻해져 있었다. 그 나름대로는 열심히 여행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하루 온종일 닫고 광냈다는 표시가 너무 역력해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흘러나왔다. 마음에 담아둔 것을 내보이는데 한없이 서투른 사람. 그렇지만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사람. 안진진, 괜찮아? 서울에서 고창까지 점심 먹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대 6시간 달리는 중에도 그는 1시간에 한 번씩 긴장한 표정으로 그렇게 물었다. 괜찮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당장 차를 돌릴 수 있다고 묻는 것 같았다. 아마 그래서였을 것이다. 내 마음속에는 나도 모를 비장한 각오가 점점 굳세어지고 있었다. 나는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길을 달리고 있는 기분이었다. 어디 그것뿐이었을까? 하염없이 반짝거리는 녹색 물결을 끼고 달리는 해안도로의 절경은 너무도 아름다워서 숨막히는 비장미를 뿜어내고 있었다. 우리는 묵묵히 너무도 아름다워서 울고 싶은 풍경 속을 뚫고 달렸다. 저 바닷속으로 이 지프가 굴러들어가도 무방해. 이 고단한 생애를 등지고 물결의 포말이 되어도 상관없어. 정말 괜찮아. 그러나 다시 붉은 황토의 밭들이 나타나고 육지의 마을들이 차례차례 스쳐갔다. 나는 바다를 잊을 수 없어 연신 뒤를 돌아다 보았다. 세상의 모든 잊을 수 없는 것들은 언제나 뒤에 남겨져 있었다. 그래서 과거를 버릴 수 없는 것인지도. 석양이 붉게 물들 시각 우리는 선운사 도립공원 주차장에 차를 댔다. 여관과 술집, 식당들은 벌써 붉고 푸른 네온등을 밝혀놓고 있었고 관광철답게 이곳에도 사람들은 알맞게 붐비고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릴 줄을 모르고 망설이고 있는 김장우를 보면서 나는 알았다. 지금은 다시 내가 앞장서야 할 순서라는 것을. 저기, 저 모텔, 거기서 자고 싶어요. 그리로 가요. 괜찮겠지요? 나야 앉은 집만 괜찮으면. 그리하여 우리가 두 밤을 자야 할 숙소도 그 물음과 함께 결정되었다.
이번에는 내가 서슴없이 그 물음을 차용했다. 외벽은 돌로 치장하고 방마다 작은 베란다를 붙여놓아 수수한 별장처럼 보이는 그 모텔에서 방을 교섭하는 이 일 역시 내 몫이었다. 숙박객이 많아서 그럴 수도 없었지만 애시당초 방을 2개 달라는 주문 따위 나는 할 생각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영화에서나 소설에서 그런 연인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냉소했다. 방이 하나든 둘이든 이루어질 일은 다 이루어지며 이루어지지 않을 일은 어떻게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를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얻은 방은 다행히도 온돌방이었다. 김장우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을 상상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침대라는 물건이 우리에게 줄 그 많은 이미지들을 어찌 감당하는지 나는 도저히 자신할 수 없었다. 마음이 이미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우리들 마음을 이끌어버렸을 때 그 자괴감을 어찌 견딜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세속의 도시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침대는 정신보다 육체를 더 많이 요구하는 침구라는 사실이었다. 특히 숙박업소의 침대는 더욱 그랬다. 여행의 첫 밤은 침대가 주는 경구를 충실히 지켜서 몹시 담백했다. 저녁을 먹고 숙소 주변을 산책했으며 맥주 2병을 사들고 방으로 들어와 그것을 한 병씩 나누어 마셨고 차례차례 몸을 씻었으며 요 2개를 나란히 펴고 잠들었다. 노후에 부부가 함께 온천 여행을 다닌다면 꼭 이럴 것이었다. 자기 전에 확인해 본 시계가 세상에 11시 5분이었다. 이 시각이면 집에서도 좀처럼 잠자리에 들 시간이 아니었다. 무엇이 무서워서 이렇게 일찍 자야 해요? 불을 끄면서 나는 기어이 한마디 했었다. 무섭긴 운전하고 오느라 피곤해서 그래. 김장우는 씩 웃으면서 고단한 척 드러누웠다. 그뿐이었다. 나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김장우의 그 밤도 숙면이었는지는 모를 일이었다. 새벽이었던가 아니면 한밤중인가? 베란다로 나가는 문이 열리는 기척은 느꼈지만 닫히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김장우가 늘 들고 다니던 커다란 가방, 카메라와 렌즈와 필름통들이 가득 들어있던 낡은 가방을 이번 여행에는 동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다음날 낮이었다. 선운사 경내를 돌아보고 도소람을 찾아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는 도중 그가 걸음을 멈추면 거기 반드시 놓고 온 카메라가 생각나는 야생화들이 있었다. 이거 매미나물.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숲속에서 저 혼자 피고 지는 꽃. 줄기를 자르면 안 돼. 아프다고 피를 흘리거든. 가느다란 줄기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노란 꽃이 애달다. 이게 바로 구절초. 우리가 흔히 들국화라고 부르는 꽃들의 진짜 이름은 구절초야. 쑥부쟁이 종류나 감국이나 산국 같은 꽃들도 사람들은 그냥 구별하지 않고 들국화라고 불러버리는데 그건 꽃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꽃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이름을 자꾸 불러줘야 해. 이름도 불러주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왜 카메라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카메라가 없으면서도 버릇처럼 이쪽 저쪽으로 구도를 잡아보며 한참 동안 꽃 옆을 떠날 줄 모르는 김장우. 있으면 찍으니까. 보지는 못하고 찍기만 하니까.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나는 김장우의 말을 이해했다. 이유야 또 있지. 안진진이 있잖아. 옆에서 말도 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쉴 새 없이 숨소리를 내는 안진진이 있어서 순간순간이 충만할 텐데 뭐 때문에 카메라를 가져오겠니? 나는 이번 여행에서 사랑하는 꽃 이름을 불러주는 대신 안진진의 이름만 열심히 부르기로 결심했어. 대답 대신 나는 김장우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말할 줄 아는 그가 마음에 들었다. 나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어젯밤처럼 오늘 밤도 안진진이 내 옆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들 거라는 사실. 실감하기 어려워. 나 아까부터 그런 생각했었다.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런 줄도 모르고 혼자 너무 외로웠구나 하는 생각. 이젠 그런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도 되지? 괜찮지? 그래도 된다고 말을 하진 않았다. 괜찮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다만 나란히 숲길을 걷고 있는 그와 나 사이의 간격을 확실하게 좁혔을 뿐이었다. 어깨가 맞닿았으므로
손을 맞잡고 있기는 불편했다. 적절하게도 김장우는 그 순간 내 어깨에 팔을 둘러 우리들의 자세를 확실하게 조절하였다. 나는 그에게 기대어 숲향 그득한 오솔길을 걸었다. 사실을 말하면 나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중이었다. 이것이 사랑인가? 서로가 서로에게 한쪽 어깨를 빌려주고 기대는 것. 이것이 사랑일까? 나영규에게는 없는 것. 그것이 확실히 김장우에게는 있었다. 나영규와 만나면 현실이 있고 김장우와 같이 있으면 몽상이 있었다. 사랑이라는 몽상 속에는 현실을 버리고 달아나고 싶은 아련한 유혹이 담겨있다. 끝까지 달려가 보고 싶은 무엇, 부딪혀 끼어지더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무엇, 끼어져 죽어버려도 좋다고 생각하는 장렬한 무엇, 그 무엇으로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힘이 사랑이라면 선운사 도소람 가는 길에서 나는 처음으로 사랑의 손을 잡았다. 선운사 도소람 가는 길에서 처음으로 나 안진진의 사랑을 상면한 이후 내 기분은 급격히 저조해졌다. 이상한 일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다. 나는 다만 이것이 사랑인가 하고 사랑을 묻다가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답했을 뿐이었다. 오직 그것이 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점점 가라앉기만 했다. 걸음은 자꾸 허방을 디뎠고 눈길은 쓸쓸하게 텅 빈 허공을 헤매었다. 마음자리 어딘가에 커다란 구멍이 하나 생겨서 거기로 가을 찬바람이 슉슉 드나들고 있었다. 나는 당황했다. 누구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었다. 사랑을 만난 다음이 이렇다는 고백을 나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 자매에게서 물려받은 기질로 잡다한 책들을 제법 많이 읽었다고 자부하는데 영화광은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영화도 많이 보았는데 그렇다면 모든 책과 영화들이 나를 속인 것이었을까? 사랑을 맞은 후의 느낌이 이토록 황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나에게 이 안진진에게 문제가 있음이 확실했다. 당황하면 엉망이 되는 것이 나의 약점이었다. 나는 여행의 둘째 날을 슬슬 망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니, 그럴 조짐이 보였다. 갑자기 어제 지나왔던 서해바다가 떠오른 것부터 수상쩍은 일이었다. 괜찮아? 안진진 어디 아픈 것 같다. 아프면 방에 들어가서 쉬자. 나는 괜찮아. 점심부터 먹자는 그의 제안을 뿌리치고 주차장에 지프를 찾아가는 나를 그는 망연히 바라보았다. 밥은 바닷가에서도 먹을 수 있잖아요. 먹어야 한다면 거기서 먹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어디든 가요,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말은 또 얼마나 느닷없는가. 무엇을 하기 위한 시간이? 이미 말은 쏟아졌고 나는 그런 내가 싫어서 못 견딜 지경이었다. 자신이 시간을 화려하게 장식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는 김장우는 미안한 표정으로 지프의 시동을 켰다. 머리가 아파요. 나는 시트에 머리를 기댔고 김장우는 내 머리를 짚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것도 실수였다. 눈을 감다니 이렇게 유치할 수가. 하지만 눈을 떠 다가오는 그의 얼굴을 가까이서 볼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뜨거워. 어떡하지? 김장우의 호흡이 내 얼굴에 쏟아졌다. 그의 손은 아직도 내 이마에 있었다. 그는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의 낡은 지프 안에서 우리의 첫 번째 입맞춤이 있었다는 것을 그도 알고 나도 알고 있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내가 또 그렇게 싫었다. 순진하지 않은 나, 몽롱해지지 않는 나, 이마는 뜨거워도 머릿속은 한없이 명료하기만 한 내가 정말 싫었다. 하필 그때 몰입하지 않고 딴 생각 많은 스스로를 역겨워하고 있는 그때 김장우의 손이 움직였다. 그의 손이 머뭇거리며 내 볼을 쓰다듬었다. 내 코에도 입술에도 그의 손이 닿았다. 숨쉬기가 몹시 불편해졌고 갑자기 두려워졌다. 그가 다음에 어떤 동작을 취할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명확한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다 알면서 모른 척하기는 싫었다. 심연으로 가라앉은 내 마음이 나에게 일렀다. 이 남자를 놀리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눈을 번쩍 뜰 생각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바로 그렇게 했었다. 그러나 늦고 말았다. 내 눈앞에 확대된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동시에 말도 있었다. 사랑해. 나는 김장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갑자기 내 시선에 노출된 그의 검은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흔들리는 그의 눈동자 안에 내가 담겨 있는 것을 나도 보았다. 나는 슬그머니 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김장우의 손도 원위치로 돌아갔다. 그의 지프가 주차장 구석에 세워져 있던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었다고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김장우도 충분히 주위의 시선을 고려한 뒤에 내 이마에 손을 얹었을 것이라고도 짐작했다. 사랑해라고 말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다. 나는 밖을 보고 그는 나를 보고. 그날 오후 우리의 자세는 그렇게 고정되었다. 나는 시종일관 밖을 보았고 그는 운전하는 틈틈이 나만 보았다.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바깥만 보았기 때문에 마침내 그도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나 나는 나를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사랑이다 라는 결론이 난 후부터 나는 나를 어찌해 볼 수가 없었다. 김장우는 언제 이것이 사랑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는지 나는 알고 싶었다. 그런 뒤에도 아무렇지 않았는지 그에게 묻고 싶었다. 나처럼 이렇게 누군가 발목을 붙잡고 잡아당기고 있는 느낌, 가슴에 구멍이 뚫려 눈물이 나도록 외로운 느낌이 혹시 있었느냐고 의논하고도 싶었다. 바다는 다시 보아도 좋았다. 간간 고깃배가 떠 있고 고깃배 위로 뭉게구름 몇 조각이 친구하며 따라가는 풍경을 지나자 가파른 절벽 밑에 푸르른 물결이 나타났다. 미풍에 흔들리는 물결은 자잘하고도 섬세한 무늬를 만들고 있었다. 저 바다에 광풍이 불기도 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랴. 나는 활짝 내린 창턱에 고개를 꿰고 물끄러미 바다만 보았다. 파도에 부서지는 가을 햇볕 사이로 갈매기도 날았다. 거기 갈매기가 살고 있다는 너무 당연한 사실 앞에서 나는 새삼스레 놀라기도 했다. 사랑에는 몰입할 수 없었지만 바다는 온 정신을 다 바칠 수 있을 만큼 아름다웠다. 사랑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다 거짓이었다. 사랑은 바다만큼도 아름답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랑은 사랑이었다. 아름답지 않아도 내 속에 들어앉은 이 허허한 느낌은 분명 사랑이었다. 지금 내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굴곡심한 도로를 운전하고 있는 이 남자는 처음으로 내게 다가온 사랑이었다. 마음속으로 12번도 더 안진진 괜찮아? 라고 묻고 있을 이 남자를 통해 나는 앞으로 사랑을 배울 것이었다. 때로 추하고 때로는 서글프며 또한 가끔씩은 아름답기도 할 사랑을. 믿지 않겠지만 그날 우리는 부안과 고창 사이에 뚫려있는 해안도로를 6번 되풀이 달렸다. 한 번만 더 달려줘. 해안도로에서 벗어나 육지가 나타나면 나는 금방 조바심을 느꼈다. 김장우는 묵묵히 샛길에서 차를 돌려 오던 길을 다시 갔다. 한 번 더, 이번에는 좀 빨리. 나는 명령하였고 김장우는 충실히 명령에 순응했다. 어느 순간부터 김장우의 손에 끊임없이 타고 있는 담배가 들려 있었다. 고속을 감당할 수 없는 노후한 지프가 무지막지한 소음을 내찌르며 바닷가를 달렸다. 전면이 트이지 않은 굽이길을 달릴 때만 가까스로 속력이 낮춰졌다. 내 머리칼은 바닷바람에 미친 듯이 나부꼈다. 그래도 나는 결코 바다에 지치지 않았다. 아니, 바다에 지치게 될까봐 두려웠다. 차에서 내려 어딘가에 자리를 잡으면 무너지고 말 것 같다는 예감이 나를 바다에 붙들어매었다. 그러나 한없이 달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달리기만 할 줄 알고 멈출 줄을 모르는 자동차는 아무 쓸모도 없는 물건이듯이 인생도 그런 것이었다. 언젠가는 멈추기도 해야 하는 것이었다. 나는 6번째 질주에서 마침내 멈추었다. 가슴 속 구멍이 바다만으로 막기 어렵다면 술을 마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가까스로 나의 질주를 멈추게 하였다. 술을 마시면 남은 시간들이 더 엉망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자신 있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술에게 져본 적이 없는 나 안진진. 마침내 운명의 대결을 벌일 시간이 왔다는 비장감은 돌연 지독한 갈증을 불러일으켰다. 목이 말라요. 갈증 때문에 말도 못하겠어. 격포의 한 횟집에 자리를 잡자마자 내가 한 말이었다. 아줌마,
여기 콜라나 사이다부터 한 병 주세요. 그리고 소주도 한 병. 갈라진 내 음성이 김장우의 주문에 하나를 더 보탰다. 그가 나를 보았다.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칼들이 그를 몹시 피곤하게 보이게 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해 밖을 보았다. 거기에도 바다가 있었다. 바짓가랑이를 걷어올리고 모래사장을 걷는 남자들과 치맛자랑을 움켜쥐고 깔깔 웃어대는 여자들이 점령하고 있는 바다가 거기에 있었다. 처음부터 무작정 술만 마실 생각은 결코 아니었다. 운명의 대결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 법. 제대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수많은 소주병들을 격파할 계획이었다. 행여 있을지도 모를 실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빈속에 술을 들이붓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한 잔의 술로는 타는 듯한 갈증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소주가 5잔쯤 들어가자 비로소 숨쉬기가 편해졌다. 회가 나오기 전에도 한 상 가득 안주거리들이 차려졌지만 좀처럼 식욕이 솟지 않았다. 나는 나를 믿었다.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다. 소주 몇 병을 마시고 귀가한 다음에도 나는 말짱한 맨정신으로 늦은 저녁을 차려 얼마든지 한 그릇 밥을 비울 수 있었다. 술 몇 잔이 내 속에 오만을 부추겼다. 그리고 시작이었다. 나는 단 한 숟갈의 밥도 먹지 않았다. 김장우의 강권으로 회 몇 점을 먹은 것이 전부였다. 어느 쯤에선 김장우가 더 이상 주문을 해주지 않아서 내가 직접 나서야 했다. 그때까지도 나는 조금도 취하지 않았다. 손님이라곤 우리밖에 없었기에 밖에서 해차를 하고 있는 여주인을 찾아 내 술을 더 주문하고 지금까지의 음식값을 모두 치르고 돌아온 기억까지 생생하니까. 그리고 또 아무리 술을 마셔도 김장우의 빈약한 지갑 사정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스스로에게 마음속으로 엄중히 경고했던 것도 모두 기억할 수 있었다. 이봐 안진진, 잊어, 끊어. 제발 맹목적으로 마셔봐. 제발. 그만 마셔. 괜찮아? 김장우의 부르짖음이 12번 혹은 22번 있었을까? 제발 그 괜찮아라는 말 좀 그만할 수 없어요? 제발 그 똑같은 대사 말고 신선하고 새로운 말 좀 할 수 없나요? 이러한 나의 외침이 한 3~4번 혹은 5~6번 있었을까? 그리고 또 몇 가지 말들이 오고 가긴 했었다. 돌아가서 마시자고. 나도 술을 마시고 싶지만 운전 때문에 못 마시고 있으니 어서 돌아가서 마음껏 마셔보자고 나를 달래던 김장우의 말이 있기는 하였다. 그럴듯한 유혹이어서 나 역시 그러자고 대답했던 것도 같은데 그런 직후 마침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거기까지가 내 속에 인화된 필름의 전부였다. 그 다음부터는 엉망진창이었다. 끊겼다, 이어졌다, 다시 끊기고는 그리고 영영 끊어져 버렸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의 실종이 내게 일어났던 것이었다. 완벽한 시간의 실종. 나는 경악했다. 돌아와서 모텔 옆 나이트클럽에서 양주를 마셨던 것은 어렴풋이 기억할 수 있었다. 그 와중에도 나는 또 김장우의 빈약한 지갑을 걱정했던 모양이었다. 소주로 마셔요. 섞어 먹으면 안 좋아.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김장우가 알려주었다. 낯설어 죽겠단 말이야. 왜 그렇지? 장우 씨는 알아? 갑자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무서워. 사는 법을 잊어버렸다고요. 사랑하면 이런 거야? 사랑하면 이렇게 세상이 낯선 거냐고. 소주에 관한 말은 끊겼지만 낯설음에 대한 절절한 고백은 어렴풋이 생각이 났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진실. 바로 그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느 날 문득 달리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당황해하는 출발선상의 장거리 선수처럼 나는 그날 오후 한없이 막막했던 것이다. 오른발부터 내밀고 달려야 하는지 왼발 먼저 힘을 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 어디를 움직여야 이 무거운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된 마라토너의 절망이 고스란히 내 것이었음을 김장우는 정녕 모를 것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우리들의 방으로 돌아온 것일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가장 처음 가진 의문은 그것이었다. 나는 전날 밤과 똑같은 요 위에서 눈을 떠 아침을 맞았다. 눈을 떠보니
옆자리에 김장우가 지친 모습으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얼굴을 내 쪽으로 하고 팔 하나는 마치 무언가를 잡으려다 놓친 사람처럼 방바닥에 쓸쓸하게 내던져 놓고 그 다음 본 것이 바뀌어진 내 옷차림이었다. 어제 분명히 청바지에 니트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아침에 나는 잠옷 대신 가져온 간편한 면티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여행 첫날 밤에도 나는 이 옷을 입고 잤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나는 벌떡 일어났다. 아무리 생각해도 옷을 갈아입은 기억은 없다고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외치다 말고 나는 그만 요 위에 푹 엎드리고 말았다. 몇 개의 기억들이 토막토막 퍼즐 찾기처럼 그렇게 엎드려 있는 내게로 스며들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기억의 조각들을 붙들었다. 아마 방이었을 것이다. 김장우가 물수건으로 내 얼굴을 닦아주었던 것 같다. 구토를 했던 기억. 그때도 여전히 나는 무언가 겁에 질려 있었다. 그가 내 얼굴만 닦았던 것은 아니다. 발을 닦아주던 목덜미를 닦아주던 차가운 물수건이 가슴을 문지르던 기억도 나는데 그리고 그가 내 옷을 벗겼다.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던 것 같으나 자세히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내게 다가오던 김장우의 얼굴도 생각이 난다. 그의 벗은 윗몸, 억세게 가로질러 있던 쇄구를 보았지. 그 다음 뭔가 기다리고 있던 일이 일어났었어. 그 일이 있고서야 내 정신은 잠속으로 편안히 떨어졌어. 비로소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는 느낌이 내게 있었지. 편안했어. 거기까지 조각 기억을 맞춘 나는 엎드렸던 몸을 펴고 편안히 누웠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았으므로 이제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이대로 한숨 더 자도 좋아 라고 나는 생각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느낌. 이제는 그만 평화를 누리고 싶었다. 나는 왼쪽으로 돌아 누웠다. 고난 잠에 빠진 김장우의 방심한 얼굴이 혈육같이 여겨졌다. 나는 방바닥에 내던져진 그의 쓸쓸한 팔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항아리에 물이 넘치듯 사랑이 넘치는 느낌.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팔에 얼굴을 묻었다. 잠시 후 김장우가 잠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선명하게 팔뚝을 통해 전달되었다. 괜찮아? 그가 물었다. 편안한 음성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술꾼. 지독한 술꾼. 김장우가 나를 끌어당겨 품에 안으며 한탄했다. 왜 그랬어? 뭘요? 필름이 끊겼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나는 조심스레 되묻는다. 내가 또 무슨 짓을 했는가? 저 아래 나이트클럽에서 말이야. 안진진이 날 때렸어. 기억 안 나? 내 뺨을 치고 내 등을 마구 두들겨 팼지. 날 가두지 말라고. 무섭다고 그랬어. 마구 큰 소리로 외쳤어. 가두면 죽이겠다고까지 그랬지. 내가 안진진을 그렇게 괴롭혔나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한번 물어보자. 안진진한테 나는 감옥이니? 감옥? 간수? 내가 그랬다고? 나는 전율했다. 그것은 아버지의 대사였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난동을 부리던 그날 밤 아버지가 말했었다. 당신은 나를 가두는 간수 같았어. 당신은 몰라. 그 절망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내 속에 아버지가 있었다. 행방불명인 아버지가 내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온몸이 떨리고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 나는 더욱더 김장우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를 안고 있는 김장우의 팔에도 더욱 힘이 가해졌다. 대답해봐. 나 너한테 감옥이 될 것 같아?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내 말은, 그 말의 뜻은 장우 씨를 너무 사랑하게 될까봐 무섭다는 뜻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진심이에요. 정말? 그래요. 어제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거든요. 내가 지금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그래서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사랑은 힘이 들어요. 그에게 거듭거듭 다짐했던 대로 내가 그에게 한 말은 모두 진심이었다. 술이 깬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하는 말들이 모두 다 진실이었듯이 나는 그날 아침 마침내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아주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 어머니를 사랑했으므로 나와 진모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또한 절대적이었음을, 우리 모두 한없이 사랑했으므로, 그러므로 내 아버지는 세 겹의 쇠창살 문에 갇힌 것이었다. 아버지가 탈출을 꿈꾸며 길고 긴 투쟁을 벌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제10장 사랑에 관한 세 가지 메모. 사랑이란 그러므로 붉은 신호등이다. 켜지기만 하면 무조건 멈춰야 하는, 위험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안전도 보장하는 붉은 신호등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란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거리에서나 비어있는 모든 전화기 앞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전화의 구속은 점령군의 그것보다 훨씬 집요하다.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란 단 두 가지 종류로 간단히 나눌 수 있다. 그 혹은 그녀에게서 걸려오는 전화와 그 밖의 모든 전화,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 전화벨이 울리면 그 혹은 그녀일 것 같고, 오래도록 전화벨이 울리지 않으면 고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이란 버스에서나 거리에서 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유행가의 가사에 시도 때도 없이 매료당하는 것이다. 특히 슬픈 유행가는 어김없이 사랑하는 마음에 감동의 무늬를 만든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이별을, 그것도 아주 슬픈 이별을 동경한다. 슬픈 사랑의 노래들 중에 명작이 많은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 유행가는 차마 이별하지는 못하지만 이별을 꿈꾸는 모든 연인들을 위해 수도 없는 이별을 대신해준다. 유행가는 한때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대물림되는 우리들의 유산이다. 사랑이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지 않고 무심히 지나칠 수 없게 만드는 무엇이다. 자신의 얼굴에 대해 생애 처음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나. 자신의 눈과 코와 입을 그윽하게 들여다보는 나. 한없이 들여다보는 나. 그리고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생긴 사람을 사랑해주는 그가 고맙다고. 사랑하지 않고 스쳐갈 수도 있었는데 사랑일지도 모른다고 걸음을 멈춰준 그 사람이 정녕 고맙다고. 사랑이란 그러므로 붉은 신호등이다. 켜지기만 하면 무조건 멈춰야 하는, 위험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안전도 예고하는 붉은 신호등이 바로 사랑이다. 제11장 사랑에 관한 네 번째 메모. 솔직함보다 더 사랑에 위험한 극약은 없다. 죽는 날까지 사랑이 지속된다면 죽는 날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절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지 못한 채 살게 될 것이다. 사랑은 나를 미화시키고 왜곡시킨다. 사랑은 거짓말의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무엇이다. 여행에서 돌아와 나는 며칠 동안 사랑에 집착했다. 그리고 확인했다. 전화에 자유롭지 못한 나, 유행가에 민감한 나,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는 나,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었다. 위험과 안전을 동시에 예고하는 붉은 신호등의 사랑이 맞았다. 나는 김장우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다. 약간의 무리를 감수한다면 사랑에 관한 앞서의 세 가지 메모는 나영규에게도 유효한 것이었다. 약간의 무리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시간의 필요일 뿐 운명은 아닐지도 몰랐다. 그래서 나는 김장우와의 사랑을 확인했던 시간만큼 나영규와의 사랑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찰했다. 우선 전화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나영규의 경우에 있어서도 거의 의심할 바가 없었다. 유리천장에서 장대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이후에도 우리의 관계는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물론 사랑 혹은 결혼을 향한 발전이었고 그 모든 것이 다 전화의 공로였다. 정식으로 청혼을 해왔고 빠른 시간 내에 나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솔직히 나는 나영규와의 만남을 의식적으로 피해왔었다. 만날 때마다 나영규는 어김없이 숙제에 관해 질문했다. 이제 대답해 줄 수 있죠?
어서요, 준준 씨. 어서 대답해봐요. 나는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답변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내가 나영규와 아주 많이 다른 점은 매사에 준비가 느리다는 점일 것이었다. 나는 처음 말했던 대로 계속해서 3개월론을 밀고 나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석 달만 기다려줘요. 나는 많이 느려요. 영규 씨보다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최근에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영규는 더 이상 나를 재촉하진 않았다. 또한 그는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상상 같은 것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일반적으로 모든 여자들이 결혼을 결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3개월은 걸리는 모양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평균적이든 아니든 나 또한 그 이상 끌 생각은 없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명료해지리라. 이미 아주 많은 부분이 명료해지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벌써 2달이 지난 지금 나는 내가 나영규에게 해야 할 대답이 무엇인지 윤곽은 잡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깊은 밤 나영규와 전화를 하고 있으면 문득 이 남자와도 사랑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를 사로잡곤 했다. 나영규와는 만나서보다 전화로 대화를 나눌 때 훨씬 마음이 편했다. 그의 얼굴을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 나도 아주 많은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할 수가 있었다. 전화선 저쪽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음성은 다정했고 섬세했다. 나는 책상에 턱을 괴고 앉아 하염없이 그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럴 때면 이 남자와 결혼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다. 그는 늦은 저녁에 자주 전화를 했고 나는 전화벨 소리를 듣지 못할까봐 화장실에 갈 때도 전화기를 들고 가곤 했다. 만나자는 그의 요구는 적극 피했지만 전화가 올까봐 퇴근 후에는 집 앞 가게로의 짧은 외출을 삼가는 일도 있었다. 이것도 혹시 사랑일까? 유행가에 민감해진다는 2번째 메모도 나영규에게 아주 어긋나는 것은 아니었다. 아니, 유행가의 경우에는 오히려 나영규에게 유리한 것인지도 몰랐다. 슬픈 사랑의 노래를 들을 때 나는 늘 나영규를 떠올리곤 했다. 내가 그를 버린 다음 그가 저 노래를 들으면 어떤 심정일까?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나영규의 마음을 찌를 저 노래. 나는 나영규의 마음이 되어 슬픈 노래를 듣는 일들이 많았다. 이것도 사랑일지 몰랐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을 무심히 지나칠 수 없다는 사랑에 관한 3번째 메모는 계산적으로 반추하면 확실히 김장우보다 나영규를 생각할 때 훨씬 더 경이로웠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진심이었다. 언젠가 말한 대로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오직 결혼 정년기에 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미덕인 인간이었다. 거리에서 만인의 시선을 받을 만한 미모도, 묻 남성들의 표적이 될 만한 자랑스러운 배경도 전혀 없다. 그것이 부끄럽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으므로 먼저 김장우가 나타나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몹시 기이했다. 이 남자가 왜 나한테 이럴까? 그러다가 점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린 듯이 닮아있는 연인들이었다. 김장우는 내 속에 들어있는 자기를, 나는 김장우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나를 들여다보며 서로의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래서 김장우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몹시 자연스럽지만 나영규의 고백을 들을 때는 어쩐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듯 불편했다. 처음에는 나영규가 왜 내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는지 기이하다 못해 저희가 의심스럽던 날들도 있을 지경이었다. 유망한 직장에, 빈틈없는 성실함에, 유복한 가정에, 게다가 그 환한 미소는 얼마나 천진난만한가 말이다. 그런 나영규가 하필 내 발치에 사랑이란 감정을 부려놓다니 그것이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다. 내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김장우보다 나영규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러므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나영규라는 남자, 이토록 못나게 생긴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다니 고맙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고마움도 사랑이라면. 오랜 시간 고찰했지만 나는 내가 나영규보다 김장우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명확한 단서를 구하지 못했다.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 나는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러다가는 내 인생에 나의 온 생애를 다 걸겠다는 지난 봄의 그 부르짖음이 인생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온 힘을 다해 탐구하는 것이라던 그 봄날 아침의 다짐이 무의로 그치고야 말리라는 공포도 느꼈다. 나는 정녕 그날의 다짐을 성취하고 싶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25 이전에 졸렬했던 내 인생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지금부터라도 주어진 내 삶에 전력 투구하고 싶다는 그 가상한 각오가 이렇게 무너지는가? 나에게 있어서 결혼은 전력 투구할 내 삶의 중대한 출발점이었다. 25의 나이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결단 중에서 나는 결혼을 선택한 것이었다. 내가 결혼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제발 부탁이니 누구도 비난하지 말기를 바란다. 하기 좋은 말들로 나를 설득할 생각도 하지 말아주기를 바란다. 여자 나이 25에 할 수 있는 결단이 꼭 결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럼에도 나처럼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결혼 대신 공부를 택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 대신 자기만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으며 결혼을 비웃으며 결혼할 나이에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는 여자도 분명히 있다. 나라고 해서 그 모든 길들에 대해 충분히 사색하지 않았겠는가? 이미 섭렵은 끝났다. 사색이 깊은 나머지 인생 자체가 졸렬해지고 말았다면, 나라는 인간을 혐오하는 길을 택하고 말았다면, 그래서 다시 인생을 탐구해보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나인 것이다. 모든 인간이 똑같이 살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살지 않기 위해 억지로 발버둥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나를 학대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특별하고 한적한 오솔길을 찾는 대신 많은 인생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택하기로 했다. 삶의 비밀은 그 보편적인 길에 더 많이 묻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명제 앞에서, 사랑이라는 난해한 감정 앞에서 거듭 혼돈을 되풀이하고 있었으니 괴로웠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다가 나는 마침내 중요한 단서 하나를 찾아낼 수 있었다. 김장우와 나영규에게로 향하는 화살표의 모양이 어떻게 다른가 변별해낼 수 있는 하나의 단서,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유사 사랑인지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서. 미리 말하지만 이것은 나에게만 해당하는 특별 사유일지도 모른다.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앞서의 3가지 사랑의 메모와는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것으로 사랑을 가려냈다. 사랑은 그 혹은 그녀에게 보다 나은 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욕망의 발현으로 시작된다. 있는 그대로의 나보다 이랬으면 좋았을 나로 스스로를 향상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사랑은 시작된다. 솔직함보다 더 사랑의 위험한 극약은 없다. 죽는 날까지 사랑이 지속된다면 죽는 날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절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지 못하며 살게 될 것이다. 사랑은 나를 미화시키고 나를 왜곡시킨다. 사랑은 거짓말의 유혹을 극대화시키는 감정이다. 나는 나영규 앞에서 솔직했다. 동시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말만 하지 않았을 뿐 그 외 모든 정황은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다. 나영규는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가감없이 알고 있다. 나는 그에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는데 별로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김장우한테는 그한테는 달랐다. 이모를 어머니라고 속인 것은 우연의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김장우에게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내 남동생을 말하는 일은 고통이었다. 현실 속에서 늘 우울한 김장우에게 나는 진정 보다 밝은 나, 보다 활기찬 나, 보다 어여쁜 나를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모를 어머니라고 믿고 행복해하는 그에게 양말을 팔았고 지금은 김치를 팔고 있는 어머니를 고백할 수 없었다. 지금 그가 품고 있는 나에 대한 사랑의 부피가 감소될 어떠한 말도 절대 하고 싶지 않다. 그에게 감추었던 일들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사랑이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은 결코 아니다. 김장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래도 사랑의 유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보다 나은 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욕망을
멈출 수가 없다. 이것이 사랑이다. 김장우와 함께 떠났던 서해 바다에서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 그 장렬한 비에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누추한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였다. 부끄러움을 누더기처럼 걸치고 그토록이나 오래 기다려온 사랑 앞으로 걸어나가고 싶지 않았다. 저 바다가 푸른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는 더욱 사랑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자에게는 스스럼 없이 누추한 현실을 보여줄 수 있다.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사랑 앞에서는 그 일이 쉽지 않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자존심이었다. 내가 두 사람 앞에서 판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이유가 이것으로 설명되었다. 나는 김장우를 사랑하고 있었다. 나영규에게는 사랑과 유사한 감정의 사랑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일은 나영규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는 일뿐이었다. 내가 그에게 약속한 3개월의 유예 기간도 서서히 다 되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슨 말로 그를 위로해야 되는 것인지 아직 나는 모른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이런 나를 사랑해준 나영규가 진실로 고맙다.